그러면 SDG 유스 아카데미 2021 썸머스쿨의 3일차 첫 연사이신 홍종호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종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며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홍종호 교수님의 강연 탄소 중립 과연 가능할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반응하기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탄소 중립 과연 가능한가? 어때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이 제목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하면 신중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탄소 중립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탄소 중립이 쉽지만은 않은 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특히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훨씬 평균적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도 기성세대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또 기성세대, 나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안타까움, 답답함, 화남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또 기후변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주장도 하고 정부 담당자도 만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40여 분 여러분들과 어떤 것이 어려운지 아마 사실 여러분들 내가 미리 질문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과연 가능합니까? 하더라고요. 이 질문처럼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이거 되는 겁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내면에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이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중에서도 뽑았고 이 비슷한 강의를 지난 학기에 내가 속해 있는 서울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있어서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질문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람직한 방향,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새 탈원전 엄청 들어봤죠. 뭐 원전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에너지 이슈가 졸지의 정치 이슈가 돼서 이게 엄청 지금 한국 사회에 큰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어요. 그런 거. 또 정의로운 전환 들어봤나요 혹시? 이 영어로는 just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산업 질서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쟁력을 생존이 불가능한 산업도 있고 기업도 생기게 돼요. 불가피하게. 그러면서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블루 칼러든 화이트 칼러든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말로는 뭐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자원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다 이거 학부생들이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들이고 우리 학교에서 했던 질문들이에요. 바로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쇠퇴하는 산업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너무 중요하죠. 여기 오늘 강의 듣는 학생들이 지금 한 몇 명쯤 되나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나? 몇 명쯤 돼요? 지금 113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 100명이 넘네. 오, 꽤 많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현재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장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개인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자기 실현을 위해서 뭐 생존은 물론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탈탄소 정책 뭐 이런 정책들과 결합되면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상실하는 산업,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시에 경쟁력이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도 당연히 생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어요. 하나의 산업이 태동해서 발전하고 뭐 성장하고 성숙했다가 쇠퇴하는 건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매우 빠른 것을 촉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기후위기예요.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현재의 문제가 된 거죠. 현재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업들이 다 나섰어요. 이거 변화시켜야 돼.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는, 한국 산업은, 한국 정치는,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은 아직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빠르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이 질문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없었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이게 여러분들이 준 질문에 조금 과장하면 3분의 2 정도, 한 20, 30개 질문이 있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이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우리는 이걸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건지,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불평등 문제보다, 이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어떤 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인지, 부동산 문제보다 더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기후변화 시대가 시작됐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시작됐고 한국 사회의 기후변화 시대가 시작이 됐다. 왜 그런가?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내가 작년에 많이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저는 삼중 복합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어로 triple crisis. 그래서 질병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 세 가지 위기를 지금 2020년 작년부터 인류는 경험하고 있다. 한국 사회, 우리 국민도 예외 없이 이 틀 안에 지금 갇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질병 위기와 경제 위기의 이 상호성은 당연히 알 것이고, 그죠? 우리 작년부터 겪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쇠퇴화되고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합치면 1,100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에 1,100만 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예요. 이분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이유는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뒤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나 보건학자들은 이 질병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 기반에는 기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여러분이 짐작을 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들어봤죠? AI니 이런 거가 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인간과 동물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이걸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불러요. 인수공통감염병.
이런 것들이 더 바로 할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박쥐도 더 멀리 날아다니고 더 오래 모기도 더 오래 생존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시에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야생동물의 세계로 점점 침투해 들어가요. 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개간하려고,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 뭔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거다. 기후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경제학적인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지난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바로 산업혁명이죠. 모든 산업혁명의 기반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의 이 특징이 석탄에서 석유에서 가스에서 전기로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지난 20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게 땅에서 채굴한 화석연료로 우리가 탄소 경제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이제 기후위기, 질병위기, 경제위기라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탄소 경제에 따른 부작용이 그 긍정적인 면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누적이 되는 거예요, 탄소가. 그래서 지금 400ppm이 넘어갔어요, 지구상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그럼 탄소 경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의 복합 위기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한 깨우침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미래 문제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세대도 겪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기억하죠, 여러분들? 2020년. 여름에 2달 동안 비가 왔어요, 2달 동안. 최장 장마입니다. 최장 장마. 54일간 최장 장마가 우리나라에 뿌렸었어요. 올해는 장마는 또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 뭐가 왔어요? 폭염이 왔죠. 이게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져. 그래서 정말 예측도 점점 안 되고 내년에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문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내년이면 내가 60입니다. 60.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세대는 거의 이 문제를 우리 세대의 문제는 먹고 살기였어요. 우리 세대는 잘 먹고 잘 살기. 근데 사실은 이른바 586 세대 나를 포함한 이 잘 먹고 잘 살자의 엄청 성공한 세대죠.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묻어가지고 집도 대부분 다 장만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이제 상대적으로 오래 한 편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뭘 한 거지? 이게 날씨가 심상치 않다.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결과물로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위협 다 느끼겠지만 이 기후위기, 이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이 글로벌 리스크란 말을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16년 동안 매년 초에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들어봤죠?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예요. 제목은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16년 동안 했는데 X축, Y축이 간단해요. X축은 likelihood, 가능성, Y축은 impact, 영향력,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과 가능성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글로벌 문제가 심각해지겠는가, 이걸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거의 예외 없이 원점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원점이 제일 멀다는 게 뭐예요? 가능성도 높고 일어나면 영향력도 크고, 이거죠. 영향력이 긍정적 영향력이 아니고 부정적 영향력이겠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예외 없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근데 저 글씨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영어로 돼 있죠 지금?
가까이 보세요 한번. Climate Action Failure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학교 강의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기후행동 실패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후행동 실패입니다. 기후행동 실패가 뭐겠어요? 재미있는 건 과거 5, 6년 전에는 여기 기후행동 실패라고 안 적혀 있었고 뭐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기후변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Climate Change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개는 같은 듯 굉장히 달라요. 기후변화라고 적혀 있을 땐 뭐냐 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영향력이 임팩트가 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 노력이 어떨 거다? 성공할 거다? No. 실패할 거다. 인간의 노력이 실패할 거다. 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패했을 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듯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결과는 뼈아프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패했을 때 결과는 파국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말은 뭐 있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infectious disease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감염병이죠. 감염병. 이게 올해 자료예요. 올해 자료. 1년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병에 걸리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학교는 문을 닫고 수업은 대면을 못하고 이런 엄청난 충격,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겪었는데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 기후행동 실패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위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라고 느끼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당시 박사과정 학생하고 또 우리 서울대 자연대의 교수님하고 융합 연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은 자세히 찾아보면 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비가 계속 더 많이 올 겁니다. 비가 앞으로 지금보다 계속 더 많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기상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경제학자인 나와 내 학생이 받아서 비가 많이 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는 얼마나 커질 거냐를 연구한 거예요. 알겠죠?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비 피해의 화폐 가치. 해봤더니 지금부터 2060년 사이에 그 어느 해인가 20.9 billion, 우리말로 하면 한 24조 원 정도, 지금 환율이 좀 오르고 있어요. 한 24조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24조 원 정도의 연간 피해가 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비 와서, 폭우 와서, 홍수 와서, 태풍 와서 이거죠. 아마 그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역대급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 피해는 언제 있었을까? 2002년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듣는 학생 중에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나요? 청년도? 난 몰라. 있을 수도 있지. 2002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모르겠죠. 근데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지금 40대들은 다 알아.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고 왔어요. 태풍 루사. 구글 쳐봐요. 얼마나 비 피해가 컸는지. 태풍 루사. 이게 전라남도에 상륙해가지고 강원도로 빠져나갔어요. 이 비가, 이 태풍이 전라남도로 상륙해서 강원도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남한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 피해가 6조 원이었어요. 6조 원. 6조 원. 근데 그 4배의 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 4배의. 24조짜리 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이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최대값이에요. 당연히.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를 상정한 거예요. 우리 연구에서는 2049년도로 잡혔어요. 2049년. 지금부터 28년 후죠. 28년 후면 이 중에 30살이 있으면
쉬운 8살이겠네. 그죠? 쉬운 8살이 됐을 때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25살이면 더 젊고 그것보다 그런 비 피해가 온다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랜덤한 거라 언제 올지 몰라.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70대 때 올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1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자,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럽은 그린 딜이란 걸 유럽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다. 이 두 가지예요. 환경도, 기후변화도 해결하고 경제도 살리겠다. 그린 딜. 나중에 자세히 읽어봐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은 EU는 27개국 EU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미 상품, 서비스, 인력, 통화는 통합됐고 에너지, 교통, 데이터, 금융을 통합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번 그린 딜을 하면서 금융, 재정 정책까지 통합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이민, 안보, 사회까지 통합하는 완전히 명실공히 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중에서 이미 올해 1월에 플라스틱,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했고 수입산에 대한 플라스틱도 이거를 도입을 할 겁니다. 플라스틱 세금을. 탄소 국경세 들어봤나요? 요새 제일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다 걸리게 생겼어요. 이런 산업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면 EU에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만큼 탄소의 세금을 적게 물리니까. 그 차액만큼은 물리겠다.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얘기한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에요. 다 주력 업종입니다. 이런 회사에 다 취직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제대로 못 팔게 된다니 훨씬 값이 비싸진다 이런 얘기. 미리부터 탄소의 가격 매겨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2023년을 목표로 하다가 3년 유예 기간에 26년도에 본격 도입하겠다라고 최근에 선언을 했어요.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 직격탄을 받을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영국이나 아니다. 인도나 중국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요 이렇게 말할 상황도 아니고 더 이상 아마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온 4월달에 나온 그 유명한 그림이죠. 한 1년 3개월 전에 이코노미스트, 경제지죠? 경제지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주간지입니다. 경제 주간지. 지구하고 코로나하고 싸우는데 앞에서 보여준 얘기가 똑같아요. 더 큰 무서운 선수가 링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영어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훨씬 더 큰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전초전이다. 예선전이다. 예선전. 나는 이제 기성세대지만 학교에서 학생들도 대하고 늘 청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나도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20대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엄청난 기후변화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선수를 링 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는 떠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리백을 들어봤나요, 여러분? 아리백. 영어로 Renewable Energy 100입니다.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써라 이런 겁니다.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쓰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아마 여러분들 가고 싶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슐레페커드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있고 여기 모르는 회사 없을 거예요. 금융기관도 있고 서비스 업체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기업들이 다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에요. 여기 아까 통계가 아웃데이트 됐는데 2019년도 말까지 211개였고 작년에 284개, 지금 310개가 넘어섰어요. 310개의 기업이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 기업도
드디어 가입을 맺게 했어요. SK, 아모레 퍼시픽, LG. SK는 6개가 했고 나머지 1개씩 했어요. 총 8개 현재 가입돼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수가 적죠.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어떻게 아리백을 할 거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2030년까지는 최소 60%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는 최소 90% 재생에너지, 2050년까지는 100%를 달성을 해야 돼요. 자사 사업장 내에서.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자기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한다. 이건 좀 쉬워요. 좀 더 어려운 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그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라. 도 달성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뭘 달성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우리가 중간재를 사는, 예를 들어 애플 같으면은 반도체를 엄청 사겠죠? 애플은 휴대폰을 만드니까 반도체를 엄청 사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라 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엄청 살벌해요. 그래서 애플은 현재 앞에 2단계는 달성했고 지금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2030년까지 9년 남았어요.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 너희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써서 물건 만들어라. 아니면 우리 업체 바꾼다. 우리 거래업체 바꾼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애플이 삼성전자의 주 고객이죠. 삼성전자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애플이 지금. 너희 물건 한국에서 만드는 거 좋은데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기 공급받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기업이에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포스코와 더불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아라. 현재 대한민국에 가능하냐? 답은 뭐죠? 불가능.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받기에는 너무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요. 자, 재생에너지에 원전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원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지만 현재 이 아리백 시스템 내에서는 원자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풍력 태양광으로 해야 돼요. 꼼짝없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많고 여기 모인 학생 중에도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원자력은 차세대의 주력 전력 공급원은 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 특별히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싫어하겠어요? 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 명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학생 청년이에요. 김동열, 강동열. 마이크 켜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뭘 것 같아? 마이크를 켜야지. 마이크를 안 켜고 지금 보고만 있네. 시간이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yes, 수동 no. 측정기 같습니다. 뭐요? 그 소형 풍력 측정기 같습니다. 아, 풍력 측정기. 축전. 아, 충전기. 아, 전기를 충전하는. 좋아. 뭐 어느 정도는 반은 맞았어요. 근데 이게 풍력이 아니에요. 풍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진짜. 이게 풍력이 아니고, 짠. 아, 수력인 것 같습니다. 아, 수력이야, 수력. 아, 이거 수력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 수력. 이게 배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그 흐르는 강물에 놔둬도 된대요. 이게 수력이야.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계 최초 휴대용 수력 발전기예요. 이게 세계 최초 휴대용 수력 발전기야. 구글 들어가 검색해 보세요. 이름은 이노마드입니다. 이노마드.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 이는 아마 일렉트리시티인 것 같고, 노마드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노마드. 막 여기저기 떠다니는 분들, 사람들 왔다 갔다 방랑하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만든 발명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야, 여러분 나이. 35. 35 여성 창업가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35 여성 창업가. 직장 다니다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히트하고 여러 나라에서 히트했어요. 미국에는 정기적인 캠핑족이 5천만 명이래요. 대한민국 국민. 미국은 5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캠핑을 다닌대. 캠핑 어디를 가요? 산으로 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거 사는 거야. 가가지고 이걸로 전기 만들어서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용량이 크진 않죠. 어마어마하게 가벼워요. 여기 무게 얼마로 돼 있어요? 무게 800g. 보이죠? 800g. 근데 이거 시제품을 만들었대요. 시제품을 몇 년 전에. 몸무게랜다. 그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다 좋은데 30kg야. 30kg. 30kg짜리를 만드니까 다들 반응이 다 좋은데 너무 무겁다. 도저히 못 들고 다닌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발명가예요. 30kg짜리를 800g으로 줄였어. 대단하지 않아요? 30kg짜리를 800g으로 줄여서 시장에 내다 팔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안 그쳐요. 발명가만이 아니고 CEO고 발명가이고 이거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용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현장에서 물로 한번 발전도 해보고 교육도 시키고 개도국에 이거 적정 기술 같은 방식으로 가가지고 전기 없는 곳에 전기도 보급하고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들었어요. 이 CEO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진짜 멋있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낫다. 훨씬 정말 이런 거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또 판매하고 왜냐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니까 30kg짜리 만들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팔려요. 너무 무거우니까. 휴대용이 아니죠. 30kg짜리는.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겠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딱 두 정책밖에 없어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영어로 adaptation, mitigation. 적응, 감축.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적응에 살거나 줄이거나 둘 중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난 요새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은 포기하고 적응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얼마 전에 미국의 제프리 삭스 교수라고 우리 경제학계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하고 화상 대담을 했는데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 교수님 마음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감축을 안 하면 적응도 못 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피해가 클 거니까.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 특히 저소득층, 특히 개도국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세계 9위고 수입 의존도는 95%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일본과 더불어 대부분 그냥 다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예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꼴찌입니다. 아까 보여줬죠. 미세먼지 농도는 OECD 1위예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그리고 전력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후진입니다. 그냥 후진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너무나 후졌어요. 너무너무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은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나라 땅덩어리 면적이에요.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저만한 땅덩어리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그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거 땅 면적을 내가 같은 배율로 축소한 거예요. 이거 지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70배예요. 170배. 미국은 98배. 원전 천국 프랑스도 우리나라 땅의 6배입니다. 6배. 근데 우리나라 땅에 있는 원전 개수를 보세요. 24기나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 28기가 됩니다. 현재도 세계 1위예요. 땅 면적 대비. 근데 계속 짓는다? 이게 지혜로운 걸까?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들이 50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가. 그러면 그 핵폐기물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 핵폐기물 어디다 묻을 건지. 제주도에 묻을 건지, 부산에 묻을 건지, 충청도에 묻을 건지, 아니면 통일돼서 개마공원에 묻을 건지.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원전을 짓는다? 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너무 무책임한 일을 했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비중. 제일 바닥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검은색으로 안 하고 녹색으로 했어요. 녹색 제일 밑이 한국이에요. 6% 달랑. 달랑 6%입니다. 올해 2021년도가 지나면 글쎄 7% 넘어갈까? 넘어가면 좋죠. 그런 정도입니다. 외국은 70%, 80%, 60%, 50%, 40%, 일본도 20%, 중국도 20% 육박, 미국도 20%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 재생에너지 하면 뭐 우리나라는 바람이 약해서 안 된다, 뭐 산이 많아서 풍력 안 된다, 뭐 농사짓는데 하면은 농사 망친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기후변화를 넘어서 우리나라 아리백 하면은 물건 안 산다 그러고 탄소 국경 조정세 하면은 역시 또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건지. 나는 일자리 만들 생각은 있는 건지, 우리나라 산업을 계속 유지시킬 생각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부 학자들 심지어는 왜 하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 땅에는 재생에너지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독일도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햇빛이 적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지, 왜 우리는 바람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지. 제주도도 있고 서남 해안도 바람 충분히 잘 부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커다란 음모가 있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미세먼지 우리나라 분홍색, 주황색 제1이고 전력 자금률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딘지 난 몰라요. 서울에 사는지 지금 인천 사는지 아니면 충청도 사는지 아니면 제주도 사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중에 충청남도나 인천이나 경상북도에 살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전기 만들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남 좋은 일. 여러분들이 충청북도에 살거나 대전에 살거나 광주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대구에 살면 미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전력을 다 수입하는, 다른 지역에 수입해. 자, 전기요금이 같아야 하겠어요? 달라야 하겠어요? 난 다른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를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값이 올라가거든, 원가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송배전망으로 보내다가 전력 손실도 있는 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요금제예요. 다 똑같아. 그리고 전기요금 좀 차등하거나 올리겠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가 나요. 전기요금 올려? 이 폭염에 전기요금 올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제 이러는 거죠. 나는 이거는 지역별로 다르게 전기요금 매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충청남도의 주민이라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게다가 충청남도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다 석탄 화력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남 좋은 일 시키면서 우리는 석탄재와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자, 전력 비중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우리
이건 유럽의 나라들이죠.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덴마크는 뭐 80%, 프랑스가 원전 천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67%입니다. 빨간색이 원전이에요. 옛날에 70%가 넘은 적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50%까지 줄여가려고 해요. 대신에 프랑스는 석탄이 없어. 석탄이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20%예요. 자,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죠. 한국은 원전이 30, 석탄 화력이 35, 가스가 27. 이게 대부분이에요. 재생에너지 거의 없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일본이 뭐 원전이 엄청 많다는데 다 꺼가지고 지금 일본 원전 비중 3% 달랑. 저 빨간색 보이죠? 작년 말 기준이에요. 일본 3%.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본 원전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왜 원전 산업계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딱 이거는 공식 IEA 통계예요. 일본 여전히 석탄 화력이 많습니다. 33%. 대신에 우리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높아요. 비중이. 중국 문제죠. 중국 문제예요. 석탄 화력이 59%예요. 근데 워낙 중국은 큰 나라 전기 많이 쓰니까 저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근데 중국은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지금도 전기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건 내가 20대라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멈추라고 나는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할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건 안 지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짓고 있는 건. 이렇게 문제인데. 엄청나게 큰 것들을 지금 이제 민자로 짓고 있어요. 이건 넘어가겠고, 그래서 이런 좀 가치의 충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화력 발전, 또 집중형 뭐 석탄, 원전 같은 공급 중심 이런 생각과 재생에너지 분산형 수요 관리의 생각이 좀 달라요. 아껴 쓰자 이런 거 싫어해. 우리 기성세대들은 나를 포함해서. 그냥 늘 편하게 많이 써와가지고 전기를 싼 값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나라 평균 가구에서 월 전기요금 한 5만 원 내요. 5만 원 연간. 여러분들 좋아하는 저 스마트폰으로 15만 원 넘게 내요. 평균 가구에서. 근데 스마트폰 통신료 많이 낸다고 별로 불평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기요금은 1,000원만 올린다고 그래도 난리가 나요. 이 모든 피해는 다 우리 모두가 받는 거다. 이 모든 피해는 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좀 미래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상대적으로. 너무 그냥 현재 중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워낙 변화의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 어떻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의 부모님 세대 어떻겠어요? 정말 일제, 시하, 해방, 6.25 여러 번의 혁명, 쿠데타, 뭐 건물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런 얘기하면 이분들은 웃는 거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뭔 기후변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 때 태어나서 제일 막 경제 성장하고 난리 치고 막 전 세계에서 막 전 세계 공장으로 이름 날릴 때 청년 시대를 겪어서 일자리도 엄청 많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리도 많이 없고 성장률 1% 시대니까. 게다가 뭐 AI, 로봇 막 이러면서 산업은 발전해도 일자리는 없다 그러죠. 즉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런 기후변화 문제는 정말 이제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의 삶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보다 후손들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5살, 4살, 3살 여러분 뭐 더 고통 속에 사는 거죠. 더 고통 속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에요. 1930년대 우리나라 산입니다. 못 산 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못 살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다 베어버리고 쓰니까. 50년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을 이렇게 만든 나라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좀 칭찬받아도 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이걸 만들어낸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요? 대한민국만이 2차 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나라예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이 경제와 생태와 환경을 살찌우는지 압니까? 이 나무 없으면 농사도 안 돼요. 나무가 없으면 농사도 안 돼요. 게다가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한 사람은 멜더스고 한 사람은 케인스예요. 우리 유명한 경제학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미래가 암울했고 한 사람은 미래가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한 사람은 미래가 너무 괴로웠고 한 사람은 미래가 너무 행복해.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대신에 우리는 이런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 너무 낙관도 안 되고 너무 비관도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치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기후변화 속에도 불평등이 있고 국가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이 있어요. 기후변화 안에도. 그러나 크게 보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크게 보면. 왜냐하면 누구도 동굴 같은 데로 숨기가 힘드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미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산 높은 데 땅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거 알아요? 산 높은 데 땅값이 올라가고 있대. 바닷물 상승에 대비해서. 무섭죠? 바닷물 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산 높은 데 땅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예. 뭐 부자들은 좀 더 오래 살겠죠. 좀 더 여유 있게. 그렇지만 크게 보면 다 괴로울 거다. 자, 내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48분 썼어요. 자, 12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